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불교와 철학 왜 만나야 하는가, 어떤 그 이후에 어떤 합리적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서양 문명이 그 전개돼 나온 역사 속에서 불교의 위상을 잡는 이런 어떤 그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게 아편전쟁과 개화파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양식 시대 구분이라면 근대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아편전쟁은 이제 중국과 영국이 싸운 건데,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팍스 시니카와 팍스 브리타니카 사이의 어떤 충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시니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폐쇄성이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유교 문화라고 하는 동질의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그 이외의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문화적 폐쇄성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방성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문명을 타국의 문명에 이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방성인데, 그것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제국주의라는 것으로 귀착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패권주의이긴 하지만은 이 문화적 폐쇄성은 중화주의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는 결국에는 정체의 시대였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인구가 거의 더블로 증가되는 데 비해서 생산력의 그 어떤 발달이 뒤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다운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어떤 제도나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정체의 시대인데, 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혁명의 시대를 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여기서 얘기한 삼중의 혁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삼중의 혁명, 트리플 레버리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플 레버리우션, 삼중 혁명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사이언티픽 레버리우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빌 레버리우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레버리우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경에 과학혁명이 있었고, 18세기경에 그 시민혁명, 그리고 19세기의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갖다가 잡았다면은 이쪽에 가서는 어떤 제도적 기초를 갖다가 잡았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가서는 기술적 기초를 잡은 이 기초력을 통해서 국가의 힘이 증대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힘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전개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동아시아에서 겪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은 과학혁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한 두 번에 걸쳐서 시민혁명을 갖다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간에는 시민혁명을 주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서 그것이 불교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런 식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민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민혁명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시민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시민하면은 서울시민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하면은 먼저 그 뜻은 도시 주민이라는 뜻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시민을 영어로 쓰면은 시티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어로 쓰면은 부르조아죠. 부르조아. 불란서 말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티즌은 결국 시티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조아는 부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부르에 해당되는 독일어는 부르크이죠. 이건 다 도시의 뜻이 있습니다. 독일 명칭, 도시 명칭 보면 뒤에 부르크 붙는 거 맞죠? 함부르크, 무슨 부르크 하는 거 다 이게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중세 말, 근대 초에 가면은 이때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즉 중세 말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시를 갖다 의미합니다.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중세는 이제 봉건제에 의해서 묶여있던 시대인데 이 봉건제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 봉건 영주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권을 행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길드라고 하는 거 어떤 상인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인조합을 통해서 상공업이 초기적이지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상공업을 하는 거, 즉 단순히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상공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도시 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말 근대 초기의 부르주아의 어떤 제대로 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공업을 통해서 점점 부를 갖다가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상업 발전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중세의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중세의 구조는 크게 보면 신분제인데 제1신분이 있고 제2신분, 제3신분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직자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귀족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평민입니다. 성직자는 이제 카톨릭 사제들을 얘기할 테고, 이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군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족들, 기사들, 영주 또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농민이고, 이 자유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상인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거둬야 국가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누가 내냐는 얘기죠. 즉, 납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는 여기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자들은 내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나오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뭐 세계 학계에서 이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당시 시대에 보면은 결국 이 농민이나 상인들이 어떤 납세의 의미를 전담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바닥날수록 결국에는 농민과 상인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대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소위 헌장을 갖다 선포했을 때 분명히 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납세의 의무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뭐 자유평등 박애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거창한 의미 같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때의 평등은 납세, 조세 평등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도 세금 똑같이 내. 그게 바로 혁명의 성과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제도가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인들이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부를 갖다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은행업을 통해서 계속 부를 갖다가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태를 보면은 중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은 교황 아니면은 영주 둘이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왕이 있죠. 왕이 있지만은 왕은 사실은 양쪽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거의 허수아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1000년이라는 시간은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와야 될 때쯤 가면 왕도 자신의 권력을 찾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왕이 자신의 권력을 해서 즉 절대 왕정을 수립하고 싶을 텐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권력을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력을 통해서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의 관건은 군사력인데 이 당시에 군사 하면은 여러분은 국군 생각하시죠? 근데 국군은 근대의 국민국가가 형성됐었을 때의 군대가 국군입니다. 국민의 군대, 국군. 이때의 군대는 국군이 아니고 다 용병이었습니다. 즉 돈만 주면은 어디 가서든지 싸우는 용병인데 용병의 보수는 결국 돈이겠죠? 부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 부는 아까 여기서 나온 도시 상공인이 다 쥐고 있죠.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절대 왕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상공인의 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벌렸겠죠. 근데 상인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절대적인 강력한 왕정이 나오는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다 보면은 어떤 그 상인이 국제 간에 무역을 할 때 이왕이면은 자기 뒤에서 강력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상업을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이해타산이 맞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 결국에는 왕이 상공인의 부를 통해서 군사력을 행사해서 이쪽을 쳐가지고 절대 왕정을 수립하죠. 그래서 나오는 국가가 절대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주의, absolutism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 즉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다는 얘기이고, 이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국왕의 입장에서는 절대주의도 행사하고, 대신 국왕은 상공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정책을 중농주의 정책을 갖다가 피기 시작을 합니다. 중농주의라고 하는 거. 머컨타일리즘이라고 돼가지고 이건 이제 상인의 얘기죠. 중농주의 잘못 썼습니다.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공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상업을 갖다가 번창시키는 정책, 상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인에 대한 대가이냐는 거예요. 사실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을 존중한 이유는 상업을 존중해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국가의 부의 기원은 근거는 농업이었었습니다. 그럼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의 부의 근원이 상업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아서 해서 정권까지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부의 원천이로서 존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존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절대주의 왕정 시대에 그 양자 간의 사이가 비교적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인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중상주의라고 해서 상업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업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상인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체가 봉쇄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불만이죠. 오히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건데 역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국왕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국왕과 몇몇 귀족만 실질적 권력을 갖지 이 부에 걸맞는 상인의 어떤 권력은 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의 복을 통해서 자각을 또 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들의 권력을 우리한테도 좀 줘 했죠? 주겠습니까? 안 주죠. 줄 리가 없죠. 그랬더니 결국은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집어 엎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나온 이 시민계층이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는 재산 소유자이기도 하지요. 즉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혁명을 통해서 권리를 갖다가 쟁취했죠. 권리의 향유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차차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시민권 또는 선거권, 주권, 이런 정치적 권리를 갖다가 동시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민의 원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정치적 파워가 개입된 것이 시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에서 드디어 그 17세기, 18세기를 거쳐가면서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이 등장한 얘기까지를 했는데, 이 시민혁명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 시민의 혁명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얘기됐지만은 어떤 왕권 신수설에서 사회 계약설로 넘어가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데서 의회 민주제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어떤 집단의 위계 질서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시민혁명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차차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시민혁명은 결국에는 어떤 절대왕정을 갖다가 허문 것이고 절대왕정은 바로 그 전에 중세의 봉건제를 갖다가 허물고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봉건제가 뭐냐는 거예요. 봉건제. 봉건제를 이해했었을 때 시민혁명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서양식으로 표현하면은 피우달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피우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피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하고 그 봉사에 대한 대가 어떤 봉급으로서 받은 토지를 뜻합니다. 봉사에 대한 봉급으로서 받은 토지라는 뜻이에요. 이 봉사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fe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것이 뭘까요? 팁이죠, 팁. 그러니까 봉사 요금이 fee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봉사에 대한 대가인데 그것이 어떤 토지로서 주어지는 게 fee고, 그런데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군사적 봉사를 뜻합니다. 즉 주군에 대한 군사적 봉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띄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군이 야 너희들 와서 어떤 국가를 갖다 좀 방해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군사력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토지를 갖다가 이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데 이런 군사적 봉사에 대한 것으로서 토지를 주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주었다는 얘기는 여러 명의 영주들한테 토지가 분할돼 나간다는 얘기죠. 다 토막토막이 나가지고. 따라서 토지가 분할된다는 그런 의미도 지니게 됩니다. 토지가 분할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각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된다는 지방 분권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주군에 대한 어떤 신하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이 피우달리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피우달리즘을 정의하는 것이 그 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것은 주종관계와 지방분권이야말로 피우달리즘의 양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봉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봉건이라는 뜻, 그러니까 동양 언어의 그 봉건 뜻을 갖다가 살펴보죠.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봉건. 이 봉건이라는 말은 옛날 주나라 때, 즉 기원전 1000년, 2000년경부터 써온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피우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중세니까 5세기에서 한 15세기 1000년간인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죠. 네? 그 어떤 주위의 어떤 봉건제가 시작됐는데 봉건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 토, 건, 후. 즉, 토지를 갖다가 떼어줘 가지고서 제후로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비슷하죠? 어떤 토지를 매개해 가지고 주종관계를 맺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치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그 군주와 신하 사이에 어떤 그리고 왕과 제후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고 그것은 어떤 토지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그 결과로서는 지방 분권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즉, 피우달리즘의 양대 본질인 주종관계와 지방분권은 여기 중국식 봉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중국에서 주나라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슬슬 와해되기 시작하는 춘추 전국 시대까지에나 해당이 되지 이것은 나중에 즉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이후에는 엄밀하게 보면 중국에서는 봉건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은, 즉,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방 분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어떤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기가 그 서양에서는 이제 중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나나 이제 춘추 여기는 이제 주나 어떤 춘추 전국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역사에 있어서 시대 구분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세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역사의 시대 구분은 고대와 중세가 있고 그리고 근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현대가 있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ancient가 되고 이거는 이제 middle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는 이제 modern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서양의 중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즉 카톨릭과 정치적으로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묶여있던 그 1000년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를 갖다가 나눠서 고대, 근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과연 동양사회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자, 근대 이전을 보자. 근대 이전은 서양에서 보면 당연히 중세가 되고 그것은 봉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양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근대 이전이니까 근대의 뭐 자본주의나 산업혁명도 나오기 이전이니까 중국에서 보면 명청대나 조선 같으면은 근대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청대도 봉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양반사회는 봉건사회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봉건이라는 말은 지방분권인데 조선이야말로 중앙집권의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소박하게 어떤 시기적인 유사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의 중세와 근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중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어떤 뭐 수당대가 해당이 되겠고 한국에서는 뭐 고려 정도고 여기는 명청이나 조선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유사하게 이제 맞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시기의 문제이지 서양의 중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봉건제라고 하는 게 있고 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서양만의 독특한 역사 경험에 나온 것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사는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서양에서 진행된 그 의미를 갖다가 왜 동양사회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역사 기술법까지 여기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산주의를 설명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비주체적인 것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팍스 몽골리카 얘기인데요.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것이 몽고 세계 대제국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12, 13세기경에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통일됐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중국에서 발명된 것이었는데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과연 유럽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냐는 얘기죠.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서 전달됐던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주의 성곽을 갖다가 허물고 또는 그 기사들을 갖다가 총포를 통해서 허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왕, 절대 왕정이 수립되는데 화약이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침반을 통해서 국제적인 해상 무역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은 부를 갖다가 이제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상인과 왕이 결탁을 해가지고 봉건제를 갖다가 허물고서 절대 왕정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쇄술은 뭘까요? 이 인쇄술이 발달됨으로 해서 지식이 보급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지식의 보급을 통해서 정신적 무장을 한 상인들이 자신의 역할만큼 좀 달라 해서 안 주니까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죠. 그 시민혁명은 즉 권력의 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세요. 서양의 중세 체제를 허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중국에 의해서 발명됐었던, 즉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서 전달됐었던 이 세 가지의 영향이었다 봐도 큰 과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것이 그러면 원산지 중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시민이 등장하는데 기여를 한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중국에서는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사대부의 권한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팍스 몽골리카가 그 중국에서는 원나라는 걸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은 그 당시에 그 사대부의 항무인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송에 국한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이 이제 통일을 함으로 해서 주자학이 전국화되기 시작하고, 후대에 가서 원 말기에 가서 과거제를 부활시킴으로 해서 관악화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대부들의 권력이 오히려 이방민족인 원제국에 의해서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명청대에 가면은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폐쇄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라고 하는 어떤 동질의 의식 속에서 타 문화에 대한 빗장을 거는 폐쇄적 체제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시민의 등장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격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19세기 말에 제국주의로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상이한 길을 갖다 가기 시작하죠. 예? 개방성과 폐쇄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 똑같이 팍스 몽골리카의 영향이 이상하게 상반되게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볼 때 이렇게 유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권신수설에서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간 것이 그 시민혁명의 기본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왕권신수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왕권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왕권,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수여한 것이다. 즉 신께서 부여하고 수여해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강력하고 누구도 타취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 왜? 신께서 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신수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절대왕정이 수립이 된 건데, 이 왕권신수설이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됩니다. 어떤 가부장론, 가부장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수립이 됩니다. 이것은 그 필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민혁명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혁명은 이제 영국의 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야기하고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1688년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1789년에서 10년간 진행됩니다. 1799년까지. 이때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명예혁명 직전에 왕권신수설을 가부장론을 통해서 확립했던 사람이 필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론을 공격해서 나온 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명예혁명의 어떤 이론적 지주가 된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계약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100년의 갭이 있죠. 여러분이 유럽 근대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입니다. 서양의 근대를 이룩한 것. 왜? 여기 보세요. 다 100년씩 앞서갑니다. 아까 과학혁명도 초공합한 건 뉴턴 영국에서 했었고, 여기도 시민혁명도 먼저 100년 전에 끝나죠. 그 이후에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따라서 훨씬 더 영국이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잘 정비된 그 영국과 중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프랑스하고 붙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 근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주자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처참하게 이제 피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영국의 선도적 역할을 갖다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부장론으로 오면은 쉬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집안에 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은 가장인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즉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럴듯하죠? 뭐 생각 안 나세요? 이게 유교의 논리 아닙니까? 가족이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충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가부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 비슷한 논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유교는 계속 이어져 갔지만은 그 장기 지속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유럽식의 어떤 가부장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로크 얘기했죠? 로크는 이 가부장론을 갖다가 공격함으로 해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수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크는 일단 필머의 논법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맞죠? 아니,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로크는 거기서 한번 꼬옵니다. 뭐냐면은, 그래, 아버지의 권한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은 자식이 성장하면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즉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은 아버지의 권한, 국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꼬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회계약론을 설명할 텐데, 사회계약론은 그야말로 사회 또는 국가의 기원이 구성원들 간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크는 자연 상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볼 때 자연법에 따라 가지고 자연권을 지닌다. 이것이 로크의 어떤 사회계약론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은 state of nature인데, 즉 자연의 상태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인류의 초창기 상태를 갖다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지 누가 압니까?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기 철학관에 맞춰서 이제 가정하는 것인데, 로크는 이 상태는 지극히 원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나 자신의 소유를 갖다가 자기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자연의 혜택도 공평하게 받는 평등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법칙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그 내추럴 law라고 하는 건데, 자연스러운 법이죠. 즉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맞춰진 그 법. 근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이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이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natural right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자연스럽게 정당하냐면은 원래 부여된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즉 누구나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초적인 상태에서 누구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천부의 기본적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죠. 각자의 고유한 것입니다. 고유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proper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고유한 것을 명사화시키면은 propert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라고 번역을 하죠. 소유 또는 재산, 큰 의미에서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면 life, liberty, estate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property고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권은 한마디로 소유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권 하면 이제 재산권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포함된 그 소유권이에요. 왜? 각자의 고유한 그의 것이니까.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의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다는 건데 이 자연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왜? 어떤 각자의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는 자유가 있을 때 충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분쟁을 조정할 만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법이 없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재판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어떤 권력도 부재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오히려 그 시민의 소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소유를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어떤 그 권리, 즉 처분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것이죠. 각자 상대방을 갖다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양도하고 다수의 어떤 의견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동의가, 이런 자발적 동의가 바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원은 바로 국민 각자의 자발적 동의인 이런 계약에 있다는 것이고,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소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국민인 시민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시민은 아까 상인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완전히 소위 사회계약론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발상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농업사회에서는 나오기 힘든 논리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계약론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계약론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 어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대되고 선출된 그런 거란 얘기죠. 따라서 실질적 주권은 계약의 원초적 당사자인 국민과 시민에 있다는 그런 논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론의 입장에서 통치자를 보는 시각이 불교에도 있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장하암경,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세기경이라고 장하암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하암경 하면은, 아암경 하면은 가장 초기의 경전이죠. 따라서 부처님 직설에 가장 가깝고 초기 불교의 원초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장하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교적인 어떤 계약관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입장 또는 불교의 기본 입장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통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장하암경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류의 초기 상태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분쟁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한문 장하암경을 보시면은 거기 한문으로 번역할 때 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 이 봉이 뭐냐면 아까 그 제후를 갖다 토지를 이용해서 봉한다고 하는 그 의미였잖아요. 근데 원래 봉은 그 뜻보다도 흙언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봉분 아시죠? 봉분이 뭡니까? 흙을 동그랗게 쌓아나온 무덤이 봉분이에요. 그러니까 봉이라고 하는 얘기는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흙을 갖다가 동그랗게 쭉 쌓으면은 흙 간에 대지 간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네 것과 내 것의 경계를 갖다가 두고 분별을 해가지고 소유를 갖다가 나눠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초기 상태가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이 봉을 갖다 뛰어넘어서 살짝 집어오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드디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판결해 줄 자는 부재하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혼란 상태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여서 야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소유가 더 침해가 되니까 우리의 소유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악을 갖다가 잘 판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즉 이왕이면은 가장 공평한 자를 갖다가 선출하여서 그 자로 하여금 통치자로 임명 또는 고용을 한 다음에 그 자에게 대가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대가로서 각각의 소유의 일정 부분을 떼내가지고 금전적으로 보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계약론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돼가지요. 이 사회계약론은 17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 로크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나온 이야기예요. 2000년을 앞서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선구적인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혁신적 파워의 현대적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지금 제가 불교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럼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가 뭐냐는 겁니다. 통치자는 한마디로 백성에 의해서 선출되고 고용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백성 자신이 이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통치자한테 그냥 주는 거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부여될 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런 입장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지만은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 조세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관점이라고 한 세 번째는 그럼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양자의 관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일종의 고용 계약 관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계약론의 단서를 불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히 혁신적이죠? 혁신적인 생각인데 아쉽게도 그 후대 역사에는 거의 적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의 정치를 보니까 이 국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맨날 독재만 해먹죠. 게다가 정복전쟁을 끊이지 않고 국민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독점을 하는 탐욕의 화신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과연 이런 자들 속에서 이렇게 국왕을 가까이 해가지고는 즉 현실의 정치 세계와 어떤 승가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여기에 가까이 가다 보면은 때를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은 어차피 국왕이 이렇기 때문에 승가사회만이라도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와 담을 쌓았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립 왕궁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비구가 왕궁의 문지방이라도 넘어서 들어간다면은 그 자는 바라이죄가 될 것이다. 바라이죄입니다. 바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지카입니다. 파라지카.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단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최악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승가사회에서의 추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죠. 이 극악무도한 죄가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추방을 시키는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 정치와 승가사회를 갖다가 분리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 말이 맞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담을 쌓자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자 한 것은 가까이 가게 되면은 권력과 유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청정한 수행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한 것이지 어떤 실제의 세속 사회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신적 감화를 통해서 더 혁신적으로 사회를 갖다가 귀감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기서 이야기한 불교적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현대적 의미로 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 의미는? 아까 통치자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장암경에서. 통치자를 갖다가 선출하는 그 이유는 다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다툼의 소멸, 다툼의 종식을 찾기 위해서 통치자를 갖다가 선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어떤 백성의 소유나 그런 걸 갖다가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선정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을 갖다가 잘 판결해 줄 자를 갖다가 원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의 의무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화합이라는 거죠. 화합이야말로 승가사회의 기본이기도 하고 현실 정치의 기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정치적 쟁론과 다툼을 종식시키고서 화합의 정치를 펴야 된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통치자의 기본 덕목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이익과 안락을 보장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통치자의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 즉 법에 따라서 법행, 나르마짜리아라고 하는데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법치국가의 이념, 이것은 바로 오늘날 승가사회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의 지도자의 이념으로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야말로 불교적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 현실 정치에 대해서 불교가 그 개혁의 마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단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민혁명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민혁명과 어떤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